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이번에 놓치면 기회 안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최근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증시는 이제는 큰 위기는 벗어났고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용지표 몇 개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FOMC에서 이 걱정을 해소해줬습니다. 정확히는 12월 정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큰 문제 없이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왜 상방을 바라보는 것인지, 어떤 상승시장도 종류가 많잖아요. 폭등하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추세 상승하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요.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증시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한 주의 내용들, 시장의 방향성들을 어느 정도 말씀해 드리긴 하지만 실시간 뉴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시간 뉴스를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무료로 저희가 어차피 뭐 뉴스 저희끼리 공유하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도 무료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고 접속하셔서 리얼 미국 주식 속보 무료 텔레그램방 입증하셔서 실시간 뉴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면요. 현재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선언했고요. 금리 인하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준비한 성명문을 발표도 하거니와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가져요. 특히나 이 기자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주니까. 그죠? 그에 따른 발언들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뽑아 볼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건 전 고용 지표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파월 의장이 이번 FOMC에서 이 고용 지표가 연말까지는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정확히 실업률이 4.5%까지 계속해서 지금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부터 내년 초부터는 다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연말부터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시 경제가 회복의 사이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이 사이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실업률이 개선될 거라고 보냐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죠. 미국이 이제 지금부터 9월 달 한번 했고요. 10월 달 한번 할 거고요. 11월 달은 FOMC가 없고요. 12월 달까지 해서 이번 이제 최근들은 이제 이번 9월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 이미 한 번 했고 2번 정도가 더 남았죠. 이때까지 진짜 경제가 나아진다라는 신호를 지금 현재 나아진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낼 거라고 누구는 생각한 겁니까?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는 생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연방준비위원회도 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를 12월 달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특별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좀 과도한 상승, 자산의 가격, 특히나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7, 8월 어느 정도 이제 걱정은 있어요.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 고용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걱정들은 일단 이번 연말까지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폭등하기보다는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7, 8월 달 아시죠? 올라가다가도 잠깐 꺾이고 올라가다가도 잠깐 꺾였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추세 상승했습니다. 이런 증시가 계속해서 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는 다시 조심해 봐야겠죠. 왜? 이때 실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3번의 금리 인하로 고용지표가 실업률 지표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2월 달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조금씩 조심해 봐야겠다. 마침 보통 미국의 12월 달은 특별한 별일이 없으면 이 산타랠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소비 대형 소비 시즌도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특히나 이제 증시가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때 분할 매도를 잘 해두시면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한 연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폭등보다는 추세 상승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눌림목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FMC 파월 의장의 발언들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전부터 체크해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선 이제 완만한 성장세는 소비의 둔화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성장세는 소비 둔화에 기인한다. 경제를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일부 줄어들긴 했는데 특히나 이제 비싼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사치품 같은 경우라든가 뭐 큰 전자제품, 뭐 냉장고, 컴퓨터, 뭐 예를 그 세탁기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이 전자제품의 소비가 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게 경제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이게 요즘의 소비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식시장, 금융소득을 챙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소비가 생각보다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2024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비가 좀 안 좋아, 소비가 좀 둔화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고용지표 꺾이면서 걱정했던 거 뭡니까? 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비라는 것도 이제 고용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우리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선을 그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문제는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게 뭐 주택 부분은 문제다, 뭐 주택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실업률은 1년간 소폭 변화했다. 고용자 수 증가는 유의미하게 둔화됐다. 이 취업 고용자 숫자 이제 고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줄어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고용수 둔화는 이민자 수와 경제활동 참여를 동반 감소 때문이다. 애초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사라졌고, 애초에 이제 사람을 고용하려는 사람들도 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현재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용 둔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8월 지금 이제 PC 그리고 코어 PC는 각각 2.7에서 2.9%로 예상한다. 상품 물가는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 디스 인플레이션은 지속됐다. 근데 다만 이게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물가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어라는 얘기고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지금도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긴 하다. 다만 관세가 미치는 물가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했던 얘기죠. 트럼프가 원하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영향이 있긴 하나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내용의 악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거의 종식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통화 정책은 적시에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늦은 파월 이야기하는데 나 안 늦었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밑에 보면 이거 늦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다음 걱정되는 건 고용이잖아요. 양대 책무 관련 리스크는 고용 쪽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크게 2대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근데 현재는 물가가 문제인 줄 알았으나 물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고용이 문제인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보면 상품 물가가 대부분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인데 이 추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고용 문제가 있어. 예, 고용 환경 변화는 대부분 이민자 수의 변화에 기인했다. 이제 특히나 이민자 숫자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했어라는 이야기죠.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 가파르게 둔화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고용을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줄어들고 이게 애초에 쫓겨났기 때문이죠. 해외로. 그죠? 이민자들 다 빠져나가거나 신규로 유입된 이민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 새롭게 고용을 하려는 사람들도 왜냐면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고용 늘려서 되겠습니까? 현상 유지 정도를 하자라고 보통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롭게 해고자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고용 지표들 다 보면 저희가 하나도 싹 다 빼놓지 않고 다 봤거든요. 그러면 해고자는 많잖아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고용자 숫자 감소는 있긴 하지만 해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지켜보자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고용이 많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청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수요 둔화 속도가 공급보다 약간 빠른 편이다. 생각보다 그래서 수요 둔화 속도가 그러니까 특히 이민자들로 인해서 이거 수요 둔화가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라는 얘기. 조금 더 지금 일자리가 좀 사라지는 속도가 조금 더 공급 지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편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결국 그래서 우리가 물가보다는 우리 통화 정책이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가를 좀 보다는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더 이상 고용이 시장이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기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흐름이 거의 없이 이제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은 일단 50bp 이하에 대한 광범위적인 공감은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0.25% 정도 인하를 하는 건 거의 100% 수준에 있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뒤에 0.5%에서 더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존재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FOMC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이사들의 의견을 다 모아본 결과 그런 인하에 대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연방준비위원회의 내부 관계자들 이야기겠죠. 뭐 투자자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50bp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확히 해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양대 책무, 물가하고 고용 중에 내가 고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 고용시장이 강력한 것도 아니고 고용시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 하긴 하는데 이 금리 인하가 급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정도 아니야. 고용시장이 심각하지 않아 라고 사실상 파월 의장이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용시장 너네 안 좋다고 막 호들갑 떠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안 좋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강력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50bp를 0.5포인트를 내리는 이야기는 너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공감은 없었고 0.25%씩만 천천히 내리면 돼. 지금까지 계획했던 대로 천천히 내리면 되기 때문에 50bp를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 이제 거의 못을 박았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위험관리 성격으로의 인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제 문장이니까 복잡한데요. 그냥 선제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과거에 2024년도 이때 당시도 고용지표가 문제가 됐을 때 연방준비위원회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선제적인 조치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연방준비위원회는 과거 2000년도 들어서 이 IT 버블 사건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너무 늦은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더 망가졌다는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내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실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2019년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상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내려간 거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선제적인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로 다시 한번 2020년도에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번 2024년도 5년도 들어서 이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경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수직으로 안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쿠션을 넣어주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고 다시게 회복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뭔 소리 이해되셨죠?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거고요. 이번 선제적인 조치가 이번에도 이행된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고용 지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고용보고서 리뷰는 연방준비원 예상에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게 되게 안 좋게 났던 코드값 떴는데 아니야. 우리 어느 정도 예상한 바야. 예상한 범위 안에 있어 라고 또 이야기한 거고요.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의 경로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된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채권 시장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존 투자자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도 이제 바로 이제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라고 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막 0.5% 금리나 혹은 연속된 엄청난 빠른 금리나 이런 걸 지금 너네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진 않아. 너네의 생각과는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태도냐면 그래 고용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거긴 한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리는 이유는 없어. 시장은 엄청 빠른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돈을 풀긴 할 건데 천천히 돈을 풀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엄청난 돈 풀기 하면서 폭등을 만드는 증시가 아니라 중간중간 잡음이 좀 있겠지만 천천히 유동성이 풀리면서 천천히 추세 상승을 하는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뭐 중요한 이야기는 뭐 전부 나왔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지어보면 연내 9월에 0.25%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한 번 인하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더 인하하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현재 FMC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를 통해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뭐 간단하게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한 내용을 저희가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이 정도 인하할 거고 내년에는 2번 정도의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된다. 몇 월에 할지는 아니야. 몇 월에 할지는 뭐 연방준비회가 밝히진 않았어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보통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도별로 지금 진행되거든요. 2025년도, 2026년도 연도별로 진행돼서 우리가 언제 몇 월에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번 연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내에 2번 정도는 더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번 정도의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 시장이 기대하는 급격한 금리 인하를 따라줄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내년도 되면 상태를 보고 천천히 추가적인 인하를 내년도에는 천천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의 추가적인 발언들을 통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압축한 거죠.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 지표가 당장에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당장에 폭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경기 침체 진짜 안 좋아진 거냐 폭락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연방준비위원회가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연방준비위원회의 말을 100% 신뢰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언제까지 신뢰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현재 이야기했었던 3번의 금리 인하 이번 연내 3번의 금리 인하까지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번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선제적인 조치라는 얘기는 급하게 경기 침체가 오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제적인 조치는 경제 침체가 안 왔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금리 인하죠. 죄송합니다. 인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밑에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1년 내 경기 침체가 없으면 증시가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간 19% 정도가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통 이럴 경우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가 언제 일어났죠? 2024년도 지금 현재 24년도 8월 9월 달부터 시작했죠. 지금 1년 이내에 또 어느 정도 지났거든요.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을 이야기했고 아직 경기 침체급은 아니야. 급하게 금리 인하를 시킬 정도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내렸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지금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는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결국 고용 시장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 이제 세 번의 금리 인하가 8월 9월 달,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뒤에 내년부터 실업률이 개선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루어진 뒤 내년부터 실업률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실업률을 몇 퍼센트까지 오를 거라고 봤냐면 이번 연말까지는 4.5% 정도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내년부터 다시 실업률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예상입니까? 연방준비위원회의 예상이죠. 그러니까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너희는 고용시장 구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금리 인하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연방준비위원회가 특별한 변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때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없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4.5% 기억하시고요. 연말까지는 4.5%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정확히 날짜하고 몇 퍼센트 부분 이 둘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근데 이게 특별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지표가 막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현재 연말까지는 이렇게 이 4.5%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 이상은 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증시는 상승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미 시중에 많은 돈이 많고 자산 시장의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이게 위에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돈 풀긴 할 건데 금리 인하로 고용지표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풀긴 할 건데 자산 시장에 내가 돈을 과도하게 더 풀고지는 않을 거야. 계속해 긴축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돈을 풀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결국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7월에서 8월 나왔던 증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박스권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뭔 소리 이해되셨죠? 왜? 돈을 과도하게 풀 생각 없으니까 과거에 하고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죠? 과거 딱히 바뀐 거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금리나 분위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나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긍정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변화 없이 계속해서 증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스파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투자 상품,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은 눌림목이 나올 때 그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 상품은 건들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매력적인 기업들, 금리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계속해서 시장에 만약에 고용 지표에 문제가 고용 시장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그나마 매출을 계속 유지해 줄 만한 섹터가 유리하다. 금리 인하에 가장 유리한 섹터를 고른다면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AI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가장 유망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 증시에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긴 합니다. 계속 상승 증시가 나오니까 그래 난 연말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과거 이제 당시에도 이제 마찬가지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경제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전형적인 2020년 2년도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이걸 적으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굉장히 비슷하다. 이게 나오면 유튜브에서 싫어해가지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당시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돈이 계속 도니까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가 올라간 증시인데 그냥 모두가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고 모두가 즐기는 중이에요. 우리도 함께 어느 정도 즐겨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파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로 음악이 꺼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0년도 당시에도 금리 인하 본격적인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서 증시가 1년 내내 계속해서 조정받는 증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통의 증시가 나왔죠. 왜 음악이 꺼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악이 꺼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항상 다양하게 지켜봐야 된다. 다양한 악재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깊게 분석하면서 세세한 분석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분석해서 매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제가 찍는 주말 영상은 뭐 상방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왜 지금 우리 다른 분께서 찍는 영상은 지금 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요 증시를 맞춘다라기보다는 증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보시고 각자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각자 원하시는 방향성을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의 상방을 바라잖아요. 상방을 바라지만 상방에도 언젠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이 꺼지는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이 음악이 꺼질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음악을 꺼트릴 수 있을 만한 악재인지 아닌지는 항상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되면 비중 매도 일부 하고 걱정이 끝나면 다시 매수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아예 팔고 아예 사고 이런 논점보다는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에 대응하면서도 매매하자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투자에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TJ 잔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00억 달러가 거의 차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월말에는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진 않기 때문에 월초에 쓰죠.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TJ 잔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뭐 주요 지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쭉 다다음 주 보면 뭐 중요한 건 GDP 발표.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굳이 문제가 생기면 기존 주택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계속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PCE 지표가 나옵니다. 물가 지표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긴 하죠. 바로 지금 26일 날짜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미국 노동부 졸지 지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오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10월 초에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금요일 날짜로. 정확히는 제가 10월 3일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죠? 10월 3일이네요. 10월 3일 날짜 꼭 또 고용 지표 나오니까 고용 지표 확인해 보세요. 다만 고용 지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연방준비위원회의 발언을 여러분들께서 역행하는 주장을 하실 가능성이 좀 낮죠. 그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미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간 지금 실업 청구권에서도 진정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어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지금 현재 주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마이크론.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물가 지표에 굉장히 다수의 이제 사람들에게 식료품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식료품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들 전달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업이익이 줄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이제 관세 비용을 이 기업이 흡수했는지 요것까지 확인하시면
실적 발표 내용에 알찬 내용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외 나머지 기업들은 딱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까지 전부 다 정리해 봤고요. 항상 리얼 미국 주식을 애정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양한 분들께서 해당 채널을 보시면서 많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해당되는 내용들 다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내용들 다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조금 더 뭘 도움 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영상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분석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 항상 영상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께 항상 어떤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떤 비판적인 의견 다 긍정적인 의견 다 상관없으니까 다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